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미연의 병실로 향하던 그때 낯선 남자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다른 환자 보호자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희가 미연의 병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저를 막아섰어요. 처음에는 오해가 있나 싶었죠. 이 여자는 내 마누라야. 넌 누구냐? 그 남자의 말이 제 귀에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기를 거부했죠. 병실 안에 누워있는 미연을 보며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고 저는 점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소리는 들리는데 뜻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는 분께는 축복이 함께 할 거예요. 저는 평범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해서 때론 제 존재가 공기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죠. 37, 특별할 것 없는 나이에 특별할 것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지방 소도시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일, 그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공장 안에서는 쇳소리와 기름 냄새가 하루를 채웠어요. 퇴근 후에는 텅 빈 원룸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 혼자 보는 텔레비전, 그리고 혼자 자는 침대. 외로움이란 건 처음엔 무게가 없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무거워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들은 연애에 결혼에 바쁜데 저는 그저 일만 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처럼 착하게 살면 좋은 인연이 올 줄 알았죠.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수철아, 너는 착하니까 언젠가 좋은 사람 만날 거야. 그 말만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덧 37. 주변 동료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저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흘러갔어요. 물결 없는 강물처럼. 아침에 일어나 공장으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 원룸으로 돌아오는 단조로운 일상. 손에는 항상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옷에서는 공장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참 성실하다고 했지만 그 말 속에 숨겨진 그것밖에 없다는 뜻을 모르는 척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가 전화를 했습니다. 수철아, 소개팅 한번 해볼래? 괜찮은 여자애가 있어. 처음엔 거절했어요. 제가 뭐라고 소개팅을 해요. 하지만 이모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넘어갔죠.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미연을 처음 만난 날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카페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미연은 단정한 옷차림에 얌전한 인상이었죠.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엔 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숨겨둔 상처 같은 그 눈빛이 저를 끌어당겼어요. 어쩌면 저도 비슷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미연이 말했어요. 부모님이 날 버렸어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이 여자는 나처럼 외로운 사람이구나. 함께 살면 따뜻해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연의 말 속에 담긴 슬픔이 제 마음을 건드렸습니다. 누구나 상처 하나쯤은 품고 사는 거겠죠. 하지만 미연의 상처는 너무 깊어 보였어요. 제가 채워줄 수 있을까? 이 사람의 빈 마음을?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도 채워지길 원했어요. 그동안의 외로움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갈망을. 세 번째 만남 후 저희는 손을 잡았어요. 미연의 손은 차가웠지만 제 손 안에서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알았죠.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단순한 연민이 아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는 평범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그 진심이 미연에게 닿았으면 했어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인 제가 미연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의 관계는 시작되었습니다. 6번째 만남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미연에게 말했어요. 혹시 함께 살아볼래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죠. 하지만 미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그 한마디에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혼자가 아닌 둘이서, 빈 공간이 아닌 채워진 공간에서 비로소 제 인생에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했던 제 일상에 색이 입혀지기 시작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생겼어요. 그 모든 시작점에 미연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때의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행복에 취해 있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믿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안과 의심은 미연을 향한 제 진심 앞에서 무의미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흘러가는 대로 미연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인신고는 미연이 원치 않았어요.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급할 게 뭐 있나 그렇게 생각했죠. 사랑하는 마음, 함께하는 시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법적인 절차보다는 진심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미연의 과거가 아픔으로 가득 차 있다면 서두르지 않는 게 좋겠다 싶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미연도 마음의 준비가 될 테니까요.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세금을 위해 모아둔 적금을 깼어요. 10년 넘게 모은 돈이었죠.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벽지를 고르고 가구를 배치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미연과 함께 앉아 차를 마실 때면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미연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라니, 제가 아빠가 된다니. 그때의 감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채 미연의 배에 귀를 대고 있던 그 순간이요. 아직 들리지 않는 심장 소리를 상상하며 저는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미연은 조용히 제 머리를 쓰다듬었죠. 드디어 내게도 가족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37에 비로소 찾아온 나만의 작은 행복.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던 저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너무나 소중했어요. 온전히 제 것인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 미연과 뱃속의 아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행복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이죠. 미연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기적으로 외출했어요. 화장품 방문 판매 교육이에요. 그렇게 말하며 나갔습니다. 가끔은 늦게 돌아오기도 했고 전화를 받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의심이 들지 않았냐고요? 물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심을 꾹 삼켰어요. 과거가 뭐든 지금만 믿으면 되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죠. 미연이 처음 말했던 그 상처들, 버림받았다는 아픔, 그런 것들이 미연을 불안하게 만든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러니 제가 더 믿어주고 기다려줘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은 평화로워야 했으니까요.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미연은 더 예민해졌어요. 작은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임신 중이라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호르몬 변화 때문에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고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참고 더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아들 지민이 태어났을 때 세상의 모든 행복이 제게 왔다고 느꼈어요. 작고 보드라운 그 생명체를 품에 안았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병원 복도를 뛰어다니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그날, 저는 진정한 의미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더 이상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연은 유독 불안해 보였어요. 아이를 안기보다는 저에게 맡기려 했고 밤에 지민이 울면 저를 깨웠죠. 당신이 더 잘해요. 그 말이 칭찬인지 회피인지 그땐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법을 몰라서 그런가 싶었어요. 미연도 제대로 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지민이를 돌봤습니다. 기저귀 갈기, 분유 타기, 목욕시키기. 퇴근 후에는 모든 시간을 지민이와 함께 했어요. 지민이 3살이 됐을 때였습니다. 엄마가 화나면 무서워. 아빠는 안 무서워. 그렇게 말하던 아이의 눈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려 했지만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모른 척하며 지민이를 다독였어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야. 완벽하진 않아도 진짜야. 얼마나 간절한 자기 위로였는지 지금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의심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복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미연이 있고 작은 방에서는 지민이가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게 제가 바라던 전부였습니다. 평범한 일상, 평범한 가족. 힘든 하루 끝에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것, 그곳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저는 모든 의문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어요. 때론 미연에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진짜 어디를 다녀오는 건지, 왜 그렇게 불안해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지만 그 질문들이 미연을 더 불안하게 만들까봐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대신 더 많이 사랑한다고, 걱정 말라고, 항상 곁에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들이 미연에게 닿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지민이에게는 닿았으면 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와 지민이와 놀고 미연과 저녁을 먹고 가끔은 셋이 동네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지민이가 좋아하는 미끄럼틀을 타고 즐겁게 웃을 때면 모든 게 완벽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날이면 미연의 표정도 밝아졌어요. 마치 모든 걱정을 잠시 내려놓은 것처럼. 그러나 진짜 시험은 그때부터 시작됐죠.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던 중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정신없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미연은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그날의 사고는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예고편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어요. 곧 맞이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을.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작은 의심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보다 더 강했던 건 우리가 가족이라는 믿음이었어요. 미연과 지민이 그리고 저.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적어도 제 마음속에서는요. 병원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민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미연의 병실로 향하던 그때 낯선 남자가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무언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다른 환자 보호자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저희가 미연의 병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저를 막아섰어요. 처음에는 오해가 있나 싶었죠. 이 여자는 내 아내야. 너 누구냐? 그 남자의 말이 제 귀에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기를 거부했죠. 병실 안에 누워있는 미연을 보며 남자는 계속 말을 이었고 저는 점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소리는 들리는데 뜻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여자는 이민정이야. 10년 전에 결혼했고 자녀도 둘이나 있어. 내가 알고 있는 미연이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 그 순간 제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무릎이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주머니에서 꺼낸 가족사진 속엔 분명 미연이 있었어요. 아니, 이민정이. 그리고 두 아이와 함께. 그 사진은 제 현실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난 누구랑 살아온 거지. 이건 꿈이야. 악몽이겠지. 아들까지. 거짓이었나?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4해 동안의 시간, 그 모든 감정과 기억들이 순식간에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니. 그것도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그때였어요. 제 손을 잡고 있던 지민이가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우리 집으로 가자. 그 작은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몇 초간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 눈빛, 내 코, 그리고 미연. 아니, 이민정의 입술을 닮은 이 아이.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에서 태어났지만 지민이만큼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래, 얘는 진짜야. 얘만큼은. 순간 제 마음속에 강한 보호 본능이 일었어요. 비록 모든 것이 거짓일지라도 지민이는 제가 지켜야 할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병실을 나왔어요. 미연. 아니, 이민정과 그 남자 사이에서 더 이상의 진실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먼저 지민이를 안전하게 데려가야 했어요. 병원 밖으로 나오자 가을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지민이의 작은 손이 제 손 안에서 떨리고 있었어요. 아이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나 봅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아. 우리 집에 가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지민이를 재우고 나니 그제서야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분노, 배신감, 슬픔, 혼란.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의 만남부터 지금까지 모든 기억을 되돌아봤어요. 미연의 불안한 눈빛, 정기적인 외출,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들. 모든 것이 이제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서. 지민이는 옆집 아주머니께 맡겼어요. 병실에 들어서자 미연. 이민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그 남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미연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둘 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겠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연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한테 매일 맞았어요. 죽고 싶어서 도망쳤어요. 당신은 나한테 처음이자 마지막 안식처였어요. 미안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진심을 알 수 없었습니다. 진심인지 회피인지 10년간의 거짓말 뒤에 나온 진실이라는 게 얼마나 무게가 있을까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거짓인지 더 이상 구분할 수 없었어요. 미연은 자신의 진짜 이름이 이민정이라고 했습니다. 열애 전에 결혼했고 아이도 둘이 있다고요. 남편의 끊임없는 폭력에 못 이겨 도망쳤다고 했어요. 새 신분으로 새 삶을 시작하려 했는데 그러다 저를 만났다고.
처음엔 단순히 숨을 곳이 필요했지만 점점 저에게 마음이 생겼다고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거짓말을 돌이킬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그녀가 겪었을 고통에 공감이 됐지만 다른 한편으론 저와 지민이를 이용한 것 같아 화가 났습니다. 만약 정말 도망치고 싶었다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다면 저도 도울 수 있었을 텐데. 병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그 남자와 다시 마주쳤어요. 그는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꼬드겨낸 거야? 분노에 찬 목소리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 말에 남자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모를 리가 없잖아. 넌 상간자야.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거야. 그렇게 일주일 후 두꺼운 봉투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상간자 소송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정의 합법적 남편이 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그러나 그 모든 감정 속에서도 단 하나의 생각이 선명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지켜야 해. 법정 서류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떨렸어요. 이건 불공평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속았지만 내 아이는 버릴 수 없다. 누가 낳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지키느냐다.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의미였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혼한 줄 알았던 여자가 사실은 결혼한 상태였고 제가 키워온 아이가 사실은 아니, 지민이는 제 아들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닐지 몰라도 마음으로는 진짜 제 아들이었어요. 그 누구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민정은 결국 짐을 쌌어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며 현관문을 나서는 민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노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그저 지친 마음으로 문을 닫았어요. 이제 저와 지민이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를 재우며 문득 깨달았어요.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더 이상 평범한 삶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가 정말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해졌어요. 그것은 바로 지민이었습니다. 제 삶의 유일한 진실이자 제가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 다음 날 아침 저는 공장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라 낯설고 어색했죠. 법률이란 건 항상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제 삶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 앞에 앉아 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랐어요. 목이 메고 때론 말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요? 이 아이를 지키려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저를 보며 스스로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항상 혼자 해결하려 했던 저였는데 이제는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현실을 설명했어요. 법적으로는 불리합니다. 혼인관계가 없었고 친자 확인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이내 결심했습니다. 그럼 바꿔야죠. 제가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것, 그리고 이 아이를 진심으로 키웠다는 것.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법적 절차, 증거 수집, 친자 확인, 양육권. 모두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를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배우고 헤쳐나가야 했죠.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깨달았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삶이에요. 미연. 아니, 민정을 믿기로 한 것, 지민이를 사랑하기로 한 것,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민이를 보니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아이에게는 평범한 하루여야 했어요. 그래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뭐하고 놀고 있어? 지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이 만든 블록탑을 보여줬어요. 아빠 봐봐. 엄청 높지? 그 순수한 미소에 제 결심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법정 싸움은 쉽지 않았어요. 매일 밤 지민이를 재우고 나면 증거를 모으고 진술서를 준비했습니다. 민정의 과거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더 많은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그녀가 말했던 부모님이 버렸다는 이야기도 고아였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민정에게는 여전히 살아계신 부모님이 있었고 심지어 동생도 있었어요. 그동안의 모든 이야기가 철저하게 계획된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지민이가 문득 물었어요. 아빠, 엄마는 언제 와? 그 질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지만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지금 멀리 가 있어. 하지만 아빠가 있잖아. 괜찮지? 지민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난 아빠랑 살래. 그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느 날 민정의 남편이 찾아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열어보니 그가 서 있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가 먼저 말했어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경계하는 마음으로 현관에서 그를 맞았습니다. 지민이는 다행히 어린이집에 있었어요. 이 아이를 데려갈 생각은 없어. 그의 말에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있고, 게다가 내가 볼 때 그 애는, 그는 말을 잠시 멈추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아무튼 상간자 소송은 취하할게. 하지만 민정이는 돌아와야 해. 그렇게 말하고 그는 떠났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적어도 지민이를 빼앗길 위험은 줄어든 것 같았으니까요. 변호사는 이 상황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민정의 남편이 아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제가 양육권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요. 하지만 여전히 증명해야 할 것이 많았어요. 제가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그동안 성실하게 아이를 키워왔다는 점, 앞으로도 지민이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렇게 매일 밤 서류와 씨름하며 6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공장 일을 계속하면서 밤에는 지민이를 돌봤어요. 힘들었지만 아이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가끔은 제가 충분히 잘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었어요.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에게 제대로 된 사랑을 주고 있는지. 그러던 어느 날 법원의 결정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 그리고 아이를 진심으로 양육해왔다는 증거들이 받아들여져 양육권을 얻게 되었어요. 상간자 소송도 기각되었죠. 법정을 나오는 길 민정과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죠. 이상하게도 분노나 증오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허무함과 함께 어딘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달려온 마라톤의 결승선을 통과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한 장이 끝나고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민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둘이 살 거야. 괜찮겠니? 아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랑 살아도 난 아빠랑 살래.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너 지킬게. 이젠 내가 너한테 미안하지 않게 살게. 그날 밤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지민이와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라고요. 그러기 위해선 저 자신부터 바꿔야 했죠.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다음 날 공장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8년간 일해온 곳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새로운 삶을 위해선 필요한 결단이었어요. 이제는 지민이를 위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선택을 할 때였습니다. 마지막 날 동료들은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수철이가 이렇게 과감한 결정을 하다니 놀랍다.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네, 저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지민이를 만나고 온갖 시련을 겪으면서 저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는 것보다는 도전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공장을 그만둔 후 저는 배달 대행 업체에 취직했습니다. 급여는 공장보다 적었지만 시간이 자유로웠어요. 무엇보다 지민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아침에 지민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오후에 데리러 가는 일상이 가능해졌어요. 처음 배달 일을 시작했을 때는 많이 서툴렀습니다. 도로를 헤매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에는 온몸이 젖기도 했어요. 밤늦게 돌아와 옷을 갈아입을 때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하지만 지민이가 아빠, 오늘은 어디 갔다 왔어요? 라고 물을 때면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아이에게 여러 동네 이야기를 들려주며 저도 새로운 재미를 찾았죠. 법적 싸움 후에도 할 일은 많았습니다. 지민이의 호적을 정리하고 제 단독 양육권을 공식화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어요. 변호사의 도움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법적으로도 제 아들이 되었어요. 비록 출생 기록에는 친자가 아닌 것으로 남아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변호사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알려주던 날 왠지 모를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 안도, 아니면 슬픔? 정확히 무엇인지 말할 수 없었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때론 민정과 비슷한 여자를 보기도 했어요. 멀리서 그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럴 때마다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고. 민정은 자기 삶을 선택했고 저도 제 삶을 선택했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민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학부모 모임, 준비물, 숙제 도와주기. 모든 게 저에겐 낯설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가 이런 일을 챙겼는데 저희 집은 제가 해야 했어요. 처음엔 많이 서툴렀죠. 준비물을 깜빡 잊기도 하고 알림장 확인을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민이가 울면서 돌아왔어요. 친구들이 엄마가 없다고 놀려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결국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죠. 우리 집은 조금 특별해. 엄마 대신 아빠가 2배로 사랑해주는 집이야.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만의 특별함이야. 지민이의 눈물이 그치고 작은 미소가 돌아왔을 때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교 행사 때마다 혼자 참석하는 건 여전히 어색했어요. 대부분 엄마들로 가득한 교실에서 유일한 아빠로 앉아 있을 때면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들도 점차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일부 선생님들은 제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걸 알고 더 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셨죠. 지민이가 1학년 때 학교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엄마 아빠와 함께 왔는데 지민이는 저 혼자였죠. 마음이 아팠지만 지민이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우리 아빠는 혼자서 둘 몫을 해요. 선생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아이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고생이 값진 것임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배달 일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특히 지민이가 자랄수록 필요한 것들이 많아졌어요. 학원비, 장난감, 책. 모두 돈이 필요했죠. 그래서 저녁 시간을 활용해 야간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부터 시작해 좀 더 나은 직업을 가질 계획이었어요. 39에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지민이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자존심은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침 5시 알람 소리가 울리면 저는 조용히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낮에는 배달, 저녁에는 지민이와 함께, 그리고 밤에는 야간 대학. 빡빡한 일정이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겠다는 결심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아빠, 오늘은 계란말이 넣어줘. 아직 잠이 덜 깬 지민이가 부엌으로 나왔어요. 6살 아이치고는 일찍 일어나는 편이었죠. 그래, 계란말이 해줄게. 손 씻고 와. 평범한 아침 대화였지만 그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습니다. 지민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전에는 배달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잠시 쉬고 오후 배달을 마치면 지민이를 데리러 갔죠. 집에 돌아와서는 같이 숙제를 하고 저녁을 먹고 지민이를 재운 후에야 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한 공부였어요. 39에 다시 시작하는 공부가 쉬울 리 없었지만 지민이 앞에서 공부는 중요해라고 말하려면 저부터 실천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점점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가끔은 정말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잠든 지민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다시 힘을 내곤 했죠.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는 또 혼자가 된다. 그런 생각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야간 대학에서 만난 교수님이 한 번은 물었어요. 왜 이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하셨나요?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이내 대답했습니다. 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고 싶어서요. 그 말에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그런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의 작은 일상은 점점 단단해졌어요. 지민이는 학교에 잘 적응했고 저도 배달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나름의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가끔은 민정이 그립기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난 날의 기억일 뿐이었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지민이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의 담임 선생님께서 학부모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하며 학교에 갔죠. 하지만 선생님은 오히려 칭찬을 하셨습니다. 지민이가 학급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배려심이 많아요. 아버님이 정말 잘 키우셨네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특히 가족 주제로 그림을 그릴 때 지민이는 아빠와 단둘이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을 참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에게 물었어요. 우리 집이 다른 친구들 집이랑 달라서 불편하지 않아? 지민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왜요? 우리 집이 제일 좋은데. 그 순수한 대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이에게는 다름이 아닌 우리만의 특별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법원에서 양육권을 인정받고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을 때 저는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지민이를 빼앗길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어요. 물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어도 저와 지민이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법이 인정하지 않던 사랑도 끝내 지켜낸 셈이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알람이 울리면 조용히 일어나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그 조용한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제 의식이 되었어요. 어둑한 부엌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오늘의 계획을 세우는 그 시간이 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6시에는 도시락 준비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김밥 말기, 계란말이 부치기 같은 간단한 요리도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손맛이 늘었죠. 아빠, 오늘은 뭐 싸줄 거예요? 잠에서 깬 지민이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7살이 되면서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됐어요. 호기심 많은 나이였죠. 오늘은 참치 김밥이야. 좋아하지?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면 아무리 피곤해도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아침 준비, 등교, 그리고 배달 시작. 저의 하루는 늘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패키지를 배달하는 동안 가끔은 민정과의 시간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날. 하지만 그 생각들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현재의 삶, 지민이와의 시간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오후 3시 학교 앞에서 지민이를 기다리는 시간은 늘 설레었습니다. 아이들이 우르르 나오고 그 속에서 지민이의 얼굴을 찾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지민이는 항상 제일 먼저 저를 발견하고 뛰어왔습니다. 아빠, 그 외침에 담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기쁨.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모든 피로가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함께 숙제를 했습니다. 1학년 수학은 저도 충분히 가르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국어 문제에서는 막히기도 했죠. 제가 글을 잘 못해서요. 그럴 때면 사전을 찾아가며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지민이와 함께 배우는 시간은 제게도 새로운 배움의 기회였어요. 아빠, 내일 학교에서 직업 이야기하기 시간이 있어요. 아빠 직업에 대해 이야기해도 돼요? 지민이의 물음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배달일이 부끄러운 건 아니었지만 아이에게 자랑스러운 직업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꿨습니다. 물론이지. 아빠 일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빨리 전해주는 거야. 아주 중요한 일이지. 지민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진짜요? 그럼 아빠는 슈퍼히어로네요. 저녁을 먹고 난 후에는 종종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걷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지민이는 온갖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과의 대화, 새로 배운 것들. 아이의 세계는 매일 조금씩 넓어지고 있었죠. 저는 그저 조용히 들어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하게 조언했어요. 밤 8시 지민이를 재우고 나면 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고등학교 검정고시 교재를 펴놓고 한 장 한 장 공부해 나갔습니다. 39의 나이에 다시 공부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어요. 머리도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민이에게 더 나은 미래를, 더 나은 아빠를 선물하고 싶었으니까요. 야간 대학에서의 수업은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저보다 훨씬 어렸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적응했습니다. 오히려 제 나이와 경험이 장점이 되기도 했어요.
열정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에 교수님들도 저를 눈여겨보셨죠. 수철 씨는 목표가 확실해서 좋네요. 그런 학생이 가장 빨리 성장합니다. 주말이면 온전히 지민이와의 시간이었어요. 함께 장을 보고 간단한 요리도 해보고 가끔은 근처 작은 놀이공원에 가기도 했습니다. 돈이 많진 않았지만 행복하게 지낼 방법은 충분히 있었어요. 지민이는 특히 도서관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책 속에서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는 기쁨을 알게 된 것 같았어요. 저도 지민이와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어릴 적 놓쳤던 동심을 되찾곤 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도서관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민이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빠는 지금 내 나이일 때 꿈이 없었어. 그래서 더욱 내가 꿈을 찾았으면 좋겠다. 지민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선생님이 될래요. 모르는 걸 가르쳐 주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니. 1년이 지나고 저는 드디어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지민이의 권유로 졸업사진도 찍었습니다. 아빠도 졸업앨범 있어야 해요. 작은 사진관에서 학사모를 쓰고 사진을 찍는데 왠지 모를 감격이 밀려왔어요. 삶이 늦게 준 선물 같았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2학년이 되었어요. 학교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없다는 이유로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도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 몇몇을 데리고 공원에 가거나 같이 간식을 먹이는 일이 생겼어요. 다른 부모님들도 저를 신뢰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1학년 때 학교 발표회가 있었어요. 주제는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지민이가 앞에 나가 발표했죠. 우리 아빠는 힘들어도 저한테 웃어요. 그래서 전 아빠가 좋아요. 그 순수한 고백에 교실 뒤에서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따뜻한 눈빛으로 저를 봐주셨어요. 그 순간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다른 일자리를 알아봤어요. 검정고시 합격 후에는 좀 더 나은 직장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죠. 몇 번의 면접 끝에 작은 물류회사 사무직으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급여는 배달보다 조금 적었지만 정규직이었고 미래가 있는 일이었어요. 무엇보다 더 안정적인 시간이 확보되어 지민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저녁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새 직장에서의 적응도 쉽지는 않았어요. 컴퓨터 작업이 서툴러 자주 실수했고 업무 용어들도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으로 극복해 나갔어요. 점심시간에도 매뉴얼을 보며 공부했고 퇴근 후에는 인터넷 강의를 들으며 컴퓨터 실력을 높였습니다. 동료들도 제 노력을 알아봐 주었어요. 수철 씨는 시작은 늦었지만 성장 속도가 남달라요. 이렇게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여전히 완벽하진 않았지만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가끔은 지민이가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라고 물을 때면 마음이 아팠지만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많이 아팠던 사람이야. 하지만 너를 낳아준 것만으로도 아빠는 정말 고마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된 대답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시작되는 두 남자의 하루는 소소하지만 충만했어요. 가끔은 힘들고 가끔은 지치기도 했지만 서로가 있기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만의 두 남자의 하루가 쌓여갔어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로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저희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